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설마 했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성공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결국 일을 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게 눈이 생긴 거예요. 실시간에 우리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이제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눈을 탁 뜬 거죠. 만리형 1호가 찍어서 보낸 한반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우리들의 중요한 군사기지. 성주 사드 기지가 위치하는 군시설이에요. 미군 기지부터 백악관, 펜타곤 등 다 관측하고 있다. 어머머머, 웬일이야. 북한 이 자체 능력으로 느끼지 않거든요.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걸 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기술을 주고 기술을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보냈다. 북한 정찰 위성 발사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니냐?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김정은이 우주선 타고 지구를 떠나거나 하는 기분으로 오랜만에 듣는 그렇죠. 자, 얼마 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아주 위험에 빠뜨릴 어마어마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그랬죠. 조선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 자, 이 얘기가 과연 뭘까요? 김주 기자님. 사실 북한이 결국 일을 냈습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올해의 가장 최우선 버킷리스트 1위를 꼽으라면 바로 군 정찰 위성 발사 성공입니다. 2번 실패했잖아요. 국제사회가 막 경고했습니다. 쏘면 쏘기만 해봐. 근데 결국 11월 21일 밤에 그것도 기습 발사했는데 북한이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보도 정찰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올라가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야. 유니폼도 맞춰 입었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2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자, 이제 추가 발사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합니다. 자신감을 얻었네, 완전히. 그렇지, 앞으로. 네, 이 설마 했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성공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그리고 또 8월 2번 실패를 해서 그래서 이번 시험도 사실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11월 발사 결국 3수 만에 해내게 됐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성공하게 되는 것, 이 발사 실험이 성공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이제 위협이 되는 겁니까? 혹자는 에이, 북한이 쏜 게 얼마나 기능을 하겠어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권투 선수를 비유하자면 이 북한은 핵펀치를 갖고 있는 원투 펀치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을 가리고 아무데나 막 핵펀치를 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피하거나 막기가 쉽죠. 근데 이제는 북한에게 눈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눈을 탁 뜬 거죠. 그러면 원하는 곳에 상대의 약점을 보고 기습적으로 핵펀치 한 방을 훅 찔러 넣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확도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 북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좀 안 믿기는 게 뭐냐면 하도 이제 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저 1998년도 저 7살 때 강명선 1호가 첫 발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아까 나왔던 그 리춘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진짜 뭐 발사 성공에 대하여 막 하면서 엄청 떠들었거든요. 뭔지는 몰랐지만 일단 그 7살 어린 나이에 뭘 하나 쏘긴 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이제 긍지를 느끼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7살 때는 진짜 그게 가슴이 뛸 거 예, 아니에요. 뿌듯했어요. 진짜 너무 7살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명절이었죠. 그래서 다 7살이니까 편했던 거예요, 수혜가.
중학생들은 막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꽃다발 흔들어대고 뭐 대환영 행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애들이 이렇게 하늘에 움직이는 별 보잖아요. 우리 거라고. 우리 강명성이로가 날아다니겠다고.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막 그 나가면 벽보가 주체에 뭐로 해가지고 이게 발사됐다 그래서 그 긍지감이 막 그치. 뿌듯했어요. 아니 진짜 아이들에게는 이게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북한이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행군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고난행군을 경험한 북한 사람들은 엄청난 패배감과 국가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팽배했어요. 근데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북한에서 당연히 성공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왜냐하면은 강명성 1호를 발사를 하고 북한 TV를 보면은요 상당 좌측에 주체 마크가 있고 조선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딱 나오면서 뭐냐면요 인공위성 강명성 1호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TV를 딱 틀면은 그 상단에 그 맞아. 마크를 보고 나가지고 야 우리 강명성 맞아, 1호가 맞아.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아, 맞아요. 국민들이 그걸 보니까 그냥 인민들이 전체가 야 우리 강명성 1호 성공했다. 그렇지. 그때 그래서 단기간 북한 사람들의 패배 의식과 국가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좀 국가에 대한 결속으로 됐던 그런 시기가 딸똥은 있었어요. 비어 있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광명성 1호는 사실 인공위성이 아니라 운반체. 그러니까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가장한 하는데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걸 위성으로 가장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왜 그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그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은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여요. 원간을 올려놨어 지금요. 맞아요. 원간을 올려놨는데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미국에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영어 약자로 이제 노라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미,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걸 다 감시를 해요. 풍선, 위성, 비행기, 전투기, 민항기 싹 다요. 뭐 참고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곧 크리스마스죠.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이 노라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산타크로스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에 날고 있는지. 이벤트예요. 진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노라드에서 이제 그 우주군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우주군에서 뭘 하냐? 지금 지구상에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 그러니까 상업위성이든 뭐 정찰위성이든 싹 다 어디에 날고 있는지 체크를 해요. 와. 그리고 지금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한 다음 날 22일 날 그 미국 우주군이 이제 만리경 1호에게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위성 번호 58400. 그다음에 위성 식별번호 2023-279A를 부여했거든요. 인정을 한 거네. 이거는 뭐냐면 올라가서 뭔가를 돌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저 다른 언론 보니까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간 순서예요. 당연히 1번은 뭐냐면 57년도에 궤도에 올라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4가 1호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58,400번째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가 올라가긴 안 돼. 근데 그럼 실제로 이게 돌고 있는 것인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네. 위성 추적 사이트에 들어가면 만리경 1호가 지금 현재 어디 날고 있는지 체크 가능해요. 아, 진짜요? 날긴 날아요? 봐요. 어머, 나네. 지금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만리경 1호가 남극 상공을 지금 날고 있는 걸 남극까지 호주가 있고. 호주가 있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냥 도는 거예요. 지금 뭔가는 돌고 있는 거는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와 위성 활용의 성공 여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위성 발사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다. 정상적으로 잘 돈다. 북한은 여기까지 성공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위성을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최첨단 위성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네. 손 너무 뜹니다. 위성이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몇 단계 사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태양 전지판 쫙 펼쳐져서 태양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해야 합니다. 이 날개가 잘 펴졌다면 위성에 달려있는 송수신기가 평형에 있는 관제소를 향해서 미세 조정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성과 관제소 네. 사이에 신호가 잘 가고 잘 오는지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 이게 안 됐어요. 아하. 먹통 위성이었어요. 그건 제대로 된 위성 발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송수신까지 확인이 된다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 평양에 있는 관제소로 잘 전달이 되는지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 위성은 성공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 어린 저 위성의 세계사 좀 말씀드릴까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최초의 정찰 위성, 카메라가 달린 정찰 위성은 1960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개발했어요, 이걸요. 근데 그때 필카예요, 이게요. 필름 카메라요. 그 무선 송수신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정찰 사진 찍은 다음에 필카를 깡통에 넣고 이거 다 지구에 던져요. 어머. 야. 당신이 미국이 이제 소련을 감시하던 때였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깡통이 어디 떨어지는지 미국과 소련이 먼저 잡아야 돼. 어머. 떨어지면 먼저 가서 잡는 사람이 인자야. 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소리가 있어요. 말리경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해. 말리경이라도 야. 택배도 그렇게 나눠. 와. 필름을 깡통에 넣어서 지구에 던져. 야, 대박이다. 그래요. 좀 웃긴다. 근데 우리 이만갑에 또 진짜 장군님이 있습니다. 우리 투스타가 한분 계신데 우리 고성균 장군님은 아마 이 소식 들으면서 정말 좀 기분이 좀 첩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북한이 지금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울 한복판의 이 이만갑 스튜디오 이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에까지요? 천장 있잖아요. 안에는 아닌데 건물. 안에도 찍혀. 투지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 사드 있는 곳에 뭐 배치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주요 군사 기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어머, 뭐야? 이거를 만약 이거를 만약 이렇게 기쁜 날에 이렇게 기쁜 날에 노래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노래를 부른다고요? 어머, 어떡해. 이 노래 알아요? 우리의 위성이 하늘에 떴어. 우리의 위성이 하늘에 떴어. 우주의 별나라 내 세상 됐어. 만리경 빛나는 푸른 저 하늘 낮에도 밤에도 우러러보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경사가 네 덕이냐 장군님께 감사드리세 근절 올리세 근절 올리세 아니 이게 무슨 노래야? 뭐야? 아, 이거 노래 있어요. 뭐야? 이야. 내가 만든 거야? 아니요? 그 위성 쏘고 나온 노래예요. 우리는 위성이 하늘에 떴어라는 노래인데 이게 그 98년도 이거 인공위성 쏘았을 때 밤새 일어 쐈을 때 나왔던 노래. 이게 이 노래 아니 아까 화장실에 양치하러 가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 화장실 안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전매다 잘 부르시는데요? 이게 이 노래가 되게 그 히트쳤던 노래인데 왜냐면 그 어렵고 힘들 시절에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위성을 쐈다. 그래도 하늘에 별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가 쏴서 그래서 그 이제 자부심, 그 선전을 위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98년도. 우리의 위성이 하늘에 떴어. 우주의 별나라 내 세상 됐어. 리더기냐? 리더기냐? 진짜 미치겠다. 연님께 감사드리세. 너무 그래픽인데? 이건 너무 그래픽이다. 너무 가짜인데? 근데 진짜 좀 그렇다. 이게 우습게 보자고 우리가 하고 뭐 저 노래방 유치하다 CG다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더니 지금 뭔가를 띄워놨어요. 머리 위에 들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웃을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짭정 씨가 지금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아유, 썰레니. 30대인데 혹시 뭐 어디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30대인데. 아니 그 정미동무 건강에 안 좋다니 이런 가짜 뉴스는 퍼뜨리지 말라고. 이거는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찰위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2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내 이번에는 기필 꼭꼭 성공하겠다. 불철주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 머리가 하얘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저 후라이키지 말라고. 그때부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김정은이 얘기 하얘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가 거울 쳐다보면서 야, 내 기다렸던 흰머리가 이제 나왔구나. 이걸 보면 인민들은요 진짜 세뇌돼요. 진짜 세뇌돼요. 갑자기 장애는 없었다 오래 생겼잖아요. 김정일이 때도 엄청 그랬거든요. 우리 장군님 막 쪽잠에 제 기밥을 이어가시면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렇게 반풍 왔을 때 이 팔이 안 올라갔어요 김정일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 줄 알아요? 우리 원수님이 인민들 때문에 이걸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 흰머리 났. 정말 신났어요 흰머리 사용하느라고. 인민들한테는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기 쉽게는 딱 그렇게 보자면 안성맞춤이죠.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하나 거의 정찰 위성을 한 200여 개 쏘시고 위하여. 그것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번 정찰 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발사 이틀 뒤 김정은이 주회를 내리고요.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가서 그동안 고생한 이제 그 스태프들, 연구진들이라든지 기술자들과 함께 또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날 저녁에 초호와 파티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김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3-4번 만에 성공을 시켰으니까. 삼수. 그래서 호화로운 축하 파티도 했는데요. 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돼 있고 특징은 정찰위성 발사에 고생한 식구들을 다 유니폼을 맞춰 입었어요. 그리고 주에도 그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리설주도 보이고 김여정도 보이죠. 김여정이 제일 끝쪽에 그다음에 리설주, 김정은 옆에 역시나 김주애가 나란히 연회에 참석한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부터 장창하, 김정식, 김덕훈 내각 총리도 이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나타라고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입혔고요. 가장 끝쪽에 최선희 외무상 모습 보이고요. 김정은 표정을 보시면요. 엄청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볼 것이 김정은하고 최선희는 단체복을 안 입었어요. 주에도 입고 리설주도 입고 다 입었는데 왜 안 그래서 입었지?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이게 장군님이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티셔츠를 입으면 이게 뚜루덩 나오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안 입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김주애가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단체복을 입는다라는 거는 우리는 팀이다라는 거거든요. 주애한테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 발사가 그리고 이번에 이 팀이 주애 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애 하나의 팀이야? 그 뭐랄까요 그런 그 스토리 메이킹 프로세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공조에서 가장 부각되어야 될 그럼요. 인물이 김주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짭정원 씨 정우 씨. 티셔츠는 왜 안 입은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좀 사이즈가 없었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에? 이 김정은의 옷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오늘 미연됐구나. 걱정하지 마죠. 이만감에 제가 입고 왔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지 마요. 내가 여기서 보여드릴지 몰랐는데. 야 이거를 제가 야, 이거 어떻습니까? 야 미쳤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안 입은 이유를 알겠다. 아니 벗어주세요. 다 벗어주세요. 완전히 좀 벗어. 야 귀엽다. 완전히. 그러니까 위상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위상이 거의 떨어지고. 비슷하게 만든 거구나. 근데 디자인은 신경을 쓰긴 썼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쁘게 잘 만들었어 이번에. 그래요? 그리고 약간 신경 쓴 건 좀 국제적인 디자인을 좀 따라하려고 애쓴 게 뭐예요? 나사 로고 카피한 거. 그렇죠. 나사 흉내를 많이 냈고. 근데 뭐 나사랑 나타는 동급이다 이런 느낌 아닌가? 같은 나라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라는 그 로고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나타예요. 나타. 근데 나타인데 원래 이게 다른 이름이었어요. 북한의 내각 산하에 우주개발국 나다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의미한 바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나다는요 우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는 우주 개발 끝났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기술 총을 붙이고 총국이라 한 것은 뭐냐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우주 개발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인력 양성, 원자재 이런 수입 이런 것도 다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김정은의 애정이 이 총국에 들어가 있다. 자, 북한도 있다는 군사 정찰 위성.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군도 12월 2일에 1호 군 정찰 위성 발사에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밴덴버그 우주군, 앞서 말했던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하고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와. 우리 군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겁니다. 오, 대단하다. 5, 4, 3, 2, 1, ignition. 멋지다. 진짜 멋지다. 멋지다. 이게 실제 그거죠. 대박이다. 발사체는 다시 내려오거나 재활용해야 돼서. 대박이다. 잘 내려오네.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뭐 이게 쏴서 올리는 걸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뭐 연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유가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저게 합리적인 거죠. 정확한 지적이신 게 이제 스페이스X 회사의 팔콘 위성체 다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야. 발사하고 다시 착륙하는. 근데 이 우주 기술이 굉장히 집약돼 있고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리는 군 정찰 위성은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로 발사도 성공했잖아요. 네. 거기에 실어서 사실은 쏴도 되지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쏜 거고 사실은 또 특별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쏜 이유가. 그건 잠시 후에. 궁금하네. 60초 후에.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후에 우리 군 역시 곧바로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스타워즈 우주 전쟁의 서막이 사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쏘아올린 군 정찰 위성의 실력과 우리 군의 군 정찰 위성의 실력 중 누가 앞설까는 이제 진검승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짭정은이 지금까지 저 별은 우리 별만 됐는데 웃고 떠들 때가 아니다. 이거죠. 분명 많이 씁쓸하네요. 표정이 안 씁쓸한데요? 씁쓸하잖아요. 네, 그 남조선 인공 그 정찰 위성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뭘 어제 뭐 무섭다고. 열미웠어 방금. 마음에 때리고 싶었어.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북조선은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남조선 정찰 위성은 미제 승냥이를 도움받아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이가 얼마나 큰데 앞으로 뭐 허풍 같은 거 떨지 말라. 아니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하려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위성의 실력 차이와 직결되거든요. 짭정은 위원장한테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본격적인 남과 북의 이제 우주 전쟁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성 기술이 이제 남과 북이 동시에 갖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북은 핵 무력을 완성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핵 무력을 완성시키는 데는 강한 주먹과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강한 주먹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지금 완성 단계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때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군 정찰 위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눈을 떴죠. 근데 아직 시력이 좋지 않아. 근데 문제가 이게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지만 이 친구 주먹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대강 비슷한 데를 맞으면 상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정찰 위성을 딱 올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만리를 때릴 수 있는 주먹과 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이 정찰 위성이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하면은 높은 고지에 이제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고지에 올라가는 대신
이 군사 정찰 위성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갖고 이제 우리를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쏜 만리경 1호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3시간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북한이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얼마만큼 감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위성의 성능에 달려있는 걸 텐데 발사 성공 이후에 김정은 신났어요. 우주에 지금 뭐 하나 올렸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평양 관제소에 김정은이 갑니다. 출근을 해요, 거의. 그래서 만리경 1호가 찍어서 보낸 위성 사진을 가서 보고 다음 날 가서 또 보고 22일, 24일, 25일, 27일에 관제소를 방문했는데 2, 3일에 한 번꼴로 갔어요. 그리고 30일에는 공군 사령부에 방문해서 위성 사진을 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정도의 사진은 이 네이버 지도보다 못한 상황이거든요. 저 정도 사진이면 예전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책으로 나왔던 사회과 부도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위성 사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일부러 북한의 해상도나 위성 실력을 가리려고 일부러 위장용으로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공개했다라는 설도 있고 영상도 좋아요. 이게 성주 사드 기지가 위치하는 곳의 지형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더 성주 사드 기지 쪽으로 줌을 촥 해서 북한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북한 위성 성능의 핵심인데 그걸 북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어디까지 보이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왜 얼만큼 자세히 험한 목소리죠. 그래서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정찰 위성이 보내온 사진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1호 열차 타고 뭐 돌아다닌 게 이제 한때 저의 낙이었는데 요즘은 평양 관제소 가서 이 사진들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 진짜 김정은 같아. 내가 막 헷갈려. 정찰 위성으로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훔쳐보고 다니는 거예요? 훔쳐보다니? 훔쳐보지 뭘. 아니, 우리 북조선이 띄어 올린 걸로 우리가 본데 그게 어떻게 훔쳐보는 겁니까? 훔쳐보는 거지 남의 집. 그러면 내가 특별히 내가 어디를 본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니마갑 동무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만리경 1호 우리 북조선의 정찰 위성을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을 쫙 훑어버리고 25일에 진해, 부산, 울산, 대구, 포항, 강릉까지 싹 훑어버리면서 저는 랜선 여행이 아니라 위성 여행을 성공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 깜짝 놀란 게 지금 김정은이 짚은 지역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일단은 오산, 평택, 군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대구, 강릉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진해, 부산, 목포에는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포항에는 귀심 잡는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곳이라 지금 찝는 데가 다 군 시설이에요. 군부대고. 그 동부라인 쪽에는 또 원자력 발전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울산 지역이랑 이쪽 본 거는 뭐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진짜 중추적 산업단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왜요? 이거 축제 지도입니다. 축제 지도입니다. 뭔 소리야? 네네. 통일되면 우리 주애랑 같이 놀러 다닐 곳 찾느라고 미리 다 찾아본 겁니다. 네, 1월 1일 날에는 강릉에서 함께하는 해맞이 축제. 봄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진해로 갑니다. 진해의 유명한 벚꽃 축제. 대박이다. 여름에는 어디로 갑니까? 평택 밑에 보면 보령이 있습니다. 보령에 야, 가면 보령 바로 축제. 머드 축제. 그래. 네. 그리고 가을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을에?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뭐가 있냐? 바로 불꽃 축제.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 가요, 겨울에? 포항으로 갑니다. 과메기 축제. 야, 이거 아니었어? 요거에 하루빨리 통일해서 우리 주애랑 함께 여행 가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아니 진짜 기발하긴 하다. 대박이다. 반전이었어.
자, 그런데요, 이 북한이 위성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이게 한반도만이 아니고요. 괌과 하와이에는 미군 기지부터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군 기지, 그리고 백악관,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죠, 펜타곤 등 미국 전역의 주요 시설뿐만이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까지 자기들이 다 관측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뭐 일단은 북한은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그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을 때 미국 펜타곤이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북한이 찍었다고 하는 사진들 다 구글 맵에 다 나와 있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해상도가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섣불리 공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답답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개하는데? 난 김정은 나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점점점 그 레졸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상도의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면은 실제로 진짜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라든지 주요 이런 자산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만리경 1호를 쏜 다음 날 이제 대응 조치를 했죠. 그 대응 조치라는 것이 2018년도에 남북 간에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이제 정지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 측에서 이제 효력 정지를 발표하자마자 이제 북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들도 합의에 부족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파기 선언 이후에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완충 지대가 있었는데 그 완충 지대가 없고 이제 북한이 이제 병력들을 갖다가 전진 배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권 하장이야. 그러니까 방귀낀 놈이 속내는 거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뭐 자기네들 책임졌어 뭐. 중화기까지 들여오고 있고요. 와.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차고 있는데. 이거 뭐 파기 얘기하자마자 그냥 뭐 초소 짓고 중화기 들어오고 난리가 되는데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손해 보는 거는 오히려 북한 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효력 정지한 그 비행 금지 구역 관련돼 갖고는 2018년도에 그 합의서가 만들어질 때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었거든요. 휴전선 기점으로 해서 일정 구역에서 상호간에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떠갖고 북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못 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엄청 손해를 봤던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김정은과 북한이 스스로 이제 그 파기했다, 자기 발등에 이제
도끼를 찍은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했었느냐. 우리 육군의 군단급 무인 정찰기의 그 감시 범위가 약 20km 정도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령상 장비로 보면은 이제 10km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군사 분계선에서 15km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이제 정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대로 찍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합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사실은 그쪽에서 정찰 활동을 못하고 우리 또 정찰 활동을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찰 자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손해 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한 달 다시 정찰을 하게 되면 북한도 거기다 정찰할 거거든요. 아마 무인기라든지 뭐 15km 밑에서 뜨는 것은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 같은 게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비행 금지 밖에서 정찰기를 띄워도 북한의 모든 신호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그 인공위성 정찰 자산을 갖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의 도움을 받거든요. 사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15km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그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군사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전투력의 강화 뭐 이걸 이제 최우선으로 보겠습니다만 이제 민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 억제력이 강해졌는지 아니면 충돌 억제력이 약해졌는지 그게 핵심이지 않나 하는 전 생각을 해보거든요. 말씀 잘하셨는데 9.19 군사 합의가 유지됐을 때 과연 우리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됐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국방차관과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얼마나 파기했는지를 카운트했는데 무려 3,600번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긴 거지 사실. 위반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따지면 3,600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3,600번이라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겼다는 건데 중대한 거냐라는 거죠. 아니 중대하지 않은 건 없어.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남북 관계가 그 군사 긴장이 충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짜 평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초소 완적 들어오고 저쪽도 들어오고. 근데 해안포 좀 북한에서 원래 두 개 정도 개방하던 거 10몇 개 지금 개방했거든요. 이쪽에서 포 쏘면 저쪽에서 포 쏘고 이게 진짜 평화인지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이게 있어요. 저는 불안감이라는 걸 가지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이로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비무장지대 일대가 사실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제일 먼저 이제 적과 맞닥뜨리는 곳이니까 그 일대를 이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찰 자산들은 저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사실은 좀 저 깊은 쪽을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 장비들이 그 자산들이 휴전선 일대를 사실 볼 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GP, 비무장지대 GP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양쪽에 11개씩 없앴는데, 없애려고 그러면은 같은 퍼센테이지로 없애는 게 맞죠. 우리는 비무장지대 안에 한 60여 개의 GP가 있고, 북한은 160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10%씩 없애자. 이렇게 해서 뭐 6개, 16개를 없애야지 이게 상호 호혜에 맞는 건데, 개수를 정해갖고 11개를 없애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60개에서 49개가 남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공백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훨씬 이제 손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제 3,600회가 된 것은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포구 막에 열고 닫고 한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서해 창린도라는 곳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지휘하고 사격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 전선 GP에다가 직접 사격을 하고 또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수많은 이제 만행들이 된다는 것이죠. 합의 잘했는데 지켜질 수 있는 합의면 정말 좋은 합의였죠. 지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나는. 북한이 우리 초소 쪽으로 총탄 여러 발을 쏘아댔습니다. 갑자기 우리 측 감시 초소 GP로 4발의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작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해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몇 줄이냐? 합의 위반이에요. 왜 쐈어요? 그냥 쏜 거? 북한 설명은 당시 우발적이었다라고 했어요. 뻥이지. 야, 이건 진짜.
모아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위반한 게. 아니 짭정은 씨 이게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이게 약속을 하고? 그래, 궁금해. 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다 하고. 저는 그 어기려고 약속합니다. 맞는 말이다. 아니 근데 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기는 걸로 따지면은 저보다 이 남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거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놓고 저녁에 치킨 시켜먹고 새해 1월 1일만 되면은 술 담배 다 끊겠다 해놓고 1월 2일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기다와 우기다를 잘해. 아무튼 기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북한이 지금 판문점에서 총차기 시작하고 DMZ에다가 초소 세우기 시작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CNN에서 엄청나게 뉴스량이 늘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오는지.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대만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중국이 자꾸 위협을 가하겠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금을 다 빼버렸어요. 빼면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업은 훌륭한데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대치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9.19 그 합의가 파기된 것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위협이 안 되지만 미래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북한의 좀 DNA를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DNA는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에서 위협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가치와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핵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위협이지만 앞으로 북한의 전략은 아마 그 군사 지역, 저희 비무장지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마 도발들이 이제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런 걸 조명해서 국제적으로 그런 것이 보도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온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단연간 국방부 기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사실 진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 총 차고 말고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장밋빛 희망, 북한을 우리가 선의의 대상으로 북한이 그 기대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안겨다 줄 안보의 위협이 사실 더 크거든요. 9.19 군사 합의를 지킬 것이란 막연한 믿음, 절대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10년, 20년 전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믿음이었잖아요. 9.19 군사 합의란 것도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오증을 선 회담의 후속 작업물이었습니다. 9.19 군사 합의 파기된다고 해도 크게 우리 안보에 위협되는 거 없습니다.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는 했어요 시도라고 하고도 요만큼이라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건 없고 그거 가지고 뭐 낭만적인 생각이니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북한의 속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쪽에서 일정에서 우리가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지들이 먼저 파기하겠다 그랬거든요. 지들이 파기했다고.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때도 총을 쐈을 때 우리도 총을 쐈어요. 그들이 드론 날렸을 때 우리도 드론 날렸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조항을 파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파기 안 했어요. 우리는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를 그러니까요. 하고 북한이 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파기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일부 조항.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또 일부 조항을 또 하겠죠. 결국은 같은 길로 가는 건데 저쪽으로 하기는 명분을 줘버렸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강대강을 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더 안전해지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제대로 찍소리 못 하겠지.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찌그러들까요? 그러진 않죠. 절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돼서 물론 계속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되도록이면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평화를 계속 외치는 분위기로 참아주되 뒤로는 우리 군사 강화를 계속 그렇지. 하는 맞아. 아니 그러니까 해야 돼. 진짜 강경대는 우리가 하려면 우리 군이 이런 것도 거론했었어요. 군 내부를 제가 밀착 취재했는데 9.19 군사합의를 하고 바로 다음 해에 북한이 포사격을 빵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훈련 합시다. 대응 훈련 합시다. 저쪽이 9.19 군사합의 어겼습니다. 우리도 북한 향해서 공해상으로 포 쏩시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가 참았어요. 쟤들이 쐈다고 우리도 똑같이 쏘게 되면 어민들은 불안하지 않겠냐. 그리고 앞서 여러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불안 리스크가 올라갈 텐데 그건 북한이 의도한 거다. 참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았어요. 지금도 참고 있어요. 우리가 포사격 훈련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우리 GP 보고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겨우 정찰 자산만 가동할 수 있는 조항 하나만 한시적으로 효력 정지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강경 대응입니까?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공정정찰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 한 거 두 가지거든요. 서해안에 포사격하고 이거 정찰 안 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파괴해놓고서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강대강이라는 게 과연 안보에 좋느냐. 그 강대강 안보를 했던 게 네타냐후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몇백 명이 죽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도 안전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의 안전 보장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저를 압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남북한 특히 이제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좀 더 그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일단 해외에 나가면요. 해외 이민 간 저희 친척들이 전화가 옵니다. 야, 니네 괜찮니? 하면서 전화가 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전쟁이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말하자면 강경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건 오히려 그 양쪽의 전략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의 정찰 위성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이게 뭐 동등한 비교 대상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1919년도 1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망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 독일은 육해 공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못하고 라인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비무장지대랑 똑같아요. 여기는 항상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웬걸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한 이후부터는 슬슬 이 베르사유 조약을 깨요. 하나 둘씩 깹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죠. 설마 히틀러의 주도에서 독일이 또 대전을 일으킬까? 아닐 거야. 점점 히틀러의 그런 그 야욕이 보이니까 1939년에 이제 그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독일 민헨에 건너가요. 가서 히틀러와 앉아서 만나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라고. 이게 민헨 협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체인벌린 영국 수상이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히틀러가 사인한 그 진짜 안 하겠다고? 종이를 흔들고 내려와요. 나 히틀러 전쟁 안 한다는 보장 받았다. 웬걸 이 민헨 협정에 히틀러가 도장 찍은 지 정확하게 8개월 후에 2차 대전입니다. 합의 같은 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합의문을 체결했으면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옛날 소련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소련 간에 이제 핵 군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우리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은 서로 핵기지에 가서 본 거예요. 너 진짜 하나 둘 셋 넷 줄였네? 이렇게 이제 평화 합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도 평화를 찾고 우리들 평화를 찾아요. 그런데 각자의 평화의 그림이 좀 다른 거죠. 어찌됐건 확실히 북한의 정찰 위성, 이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 성공한 이후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마다 위성들 쏘지 않습니까? 군사 위성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요, 일반 위성과 군사 위성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목적성이 다르죠. 군사 위성과 일반 위성이 어떤 부분이 제일 다르냐? 바로 보안입니다. 군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적국한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적국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위성 자체의 효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반 위성도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 위성은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한 보안 대책을 가진 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위에서 이번에 올린 말리경 1호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 위성인데 군사 목적상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명이 짧아요. 정교한 작업은 가능하지만 수명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하나 올리면 계속 또 올려야 돼요. 또 준비해요. 우리나라는 일반 위성은 훨씬 이전부터 많이 쏘아 올렸어요. 기상 관측 위성도 있고 통신 위성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근데 군사 위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군사 위성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처음에 제일 기초적인 게 정찰 위성. 근데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핵 무기를 관측하고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군사 위성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군사 위성의 기능이죠. 북한이 쏜 것과 우리가 쏜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쐈던 민간 위성들과도 사실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군사 위성으로서 이제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요, 사실은 이게 초고 해상도의 그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제 역할을 할 때 최소 해상도가 1m 이내는 돼야
그래야 이제 이것이 군사위성으로서 이제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1m 이내 화상도를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는. 해상도 그 1m 뭐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상도는 결국에는 얼마나 선명하게 보느냐라는 선명도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선명도를 높이려면 제일 첫 번째는 화소수가 많아야 합니다. 같은 원이라도 두 장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 더 정교한 원을 보이고 있죠. 화소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 성능을 얘기할 때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얘기하잖아요. 한 화면에 점이 100개 찍히느냐, 1000개 찍히느냐 차이예요. 점을 많이 찍을수록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선명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상도 1m라는 의미는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해상도 1m는 지상에 가로, 세로 1m 크기의 물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1m짜리 물체를 하나의 화소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거죠. 그래서 이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아이, 재밌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죠. 이게 북한의 신포 조선소를 촬영한 사진인데 해상도 10m의 위성 사진입니다. 이게 크기가 뭐 10m 이상 되는 대형 건물 부두, 해안 윤곽 정도만 확인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네. 다음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선명하죠? 자, 선명하죠? 훨씬 선명하죠? 파도가 이게 저 물 깊이가 보여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해상도 3m의 위성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한 번 더 바꿔볼게요. 다음 사진. 이렇게 70cm. 해상도 70cm 이쯤 되면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배가 정박해 있는지를 정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거의 있어요. 다음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거의 있어요. 다음 사진입니다. 해상도 해상도 30cm의 위성 사진인데 해상도 30이면요 특정 지역에 사람이 몇 명 모여 있고 이 사람이 군복을 입었는지 민간인인지를 특정해낼 수 있는 수준의 정찰 위성 해상도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찰 위성을 이제 키홀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데 키홀은 말 그대로 이제 열쇠 구멍이란 말이잖아요. 키홀. 그러니까 열쇠 구멍 같이 이제 몰래 쳐다본다 이건데 해상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정찰 위성 키홀은 하나의 더 큰 능력이 있어. 뭘? 봐봐요. 지금 해상도 말고 더욱더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맞죠? 렌즈요. 아, 렌즈. 좋은 렌즈. 렌즈는 똑같아 치고. 가까이 찍어야 돼. 정답. 천재야. 가까이 찍어야 돼. 정답. 천재야. 망원 가까이. 이게 머뉴버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이 고도 600km 정도에 떠 있어요, 이걸요. 근데 정찰할 대상이 나오죠. 이게 밑으로 쫙 내려가 있어요. 지상 200km까지. 떠 있는 채로. 떠 있는 채로. 이 기술은 미국 정찰 위성 키홀이 넘버 1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의 키홀 위성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30cm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해상도가 무려 15cm. 이 정도면은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까지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김진 기자인지 김종민 씨인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알려진 것은 지금 해상도가 15cm 정도, 가로 세로 15cm인데 2019년도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뭔가 제시했잖아요. 트럼프가. 당신들이 얘기 안 한 거 핵 원자력 지금 그 건설하고 있는 장소가 여기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여기에 김정은이 멘붕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은 테이블 위에 올려졌던 사진을 찍은 미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뭐로 추측이 되냐? 김정은 테이블 위에 올려졌던 사진을 찍은 미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뭐로 추측이 되냐? 1cm. 1cm. 얼굴에 점이 있나? 너무 무섭다. 신문은 읽을 수 있고 정말 자동차 번호판도 읽는다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아예 24시간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아예 CCTV 같은 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정찰위성이.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지금 쏜 위성, 걔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다행히도 24시간 우리를 관측할 수 있는 북한의 위성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왜냐하면 17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어떤 정보도 아직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만갑에서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도 정보가 없어서 일단 그 발사체의 무게 그리고 위성의 크기 같은 것을 유출을 해서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만리경 1호 카메라 해상도가 아마도 3에서 5m 정도 수준 정도 되지 그래도 많이 않겠냐라고 발전했다. 추측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 친구가 낮눈만 있지 밤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중요하네. 하루에 한 번. 아직까지 그 장비를 못 갖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밤에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반도 상공에 구름이 있다 그러면 또 안 보여요. 장마철에 안 보여요. 아니 잠깐만. 그럼 밤이긴 겨울에 못 써, 장마 오는 여름에 못 써. 그럼 어디 있어? 그러면은 춘추문 용어로 씁니까? 아니 거기 그때는 또 황사가 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 3m, 5m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6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중국의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있는 돈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사왔든 충분히 카메라를 저는 개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여기 성주 씨 말 맞는 게 돈 주고 사서 달면 돼요. 해상도가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일단은 그동안에 북한은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치. 아무리 그 나쁜 놈이다 하더라도 눈 달린 거하고 눈이 그럼.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 때문에 우리가 또 경각심 놓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3m, 5m 정도의 해상도 있어도 그거는 뭐냐면 꼭 재래식 전쟁에서도 그 정도면 병력과 장비의 맞아. 이동 정도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영상이 좋아가든 좋아가지 않든 간에 궤도에다 올렸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기술을 가졌으니까 2개, 4개, 3개 이거를 계속 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2개가 됐다. 그러면 지금 뭐 하루에 한두 번 본다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테니까 그렇게 5개가 다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2시간 단위로 이제 부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고 지금은 하나니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미래에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무슨 군사 작전으로 오징어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가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계속 빨라지는 듯한 군사위성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돌아보는 순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시당하는 스트레스. 우리 당해봤잖아요. 너무 짜증나죠. 정찰 위성이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뭐냐면 1957년 인류 최초의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소련이 쏘아 올립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 말로 동반자란 말인데 카메라가 안 달렸고 뚜뚜뚜뚜 전파만 지상으로 보내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갔거든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감청을 하고 있는데 뚜뚜뚜뚜 소리가 나면 소련 위성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위성이 핵무기를 워싱턴 DC에 떨어뜨리면 우린 끝장난다. 그래서 그 뚜뚜뚜뚜 소리 나면 이때는 백악관에서 모든 작전 회의 중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매일매일 했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라고요. 노이로제야. 노이로제야. 야, 이거 군사위성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다니는 1호 기차 레일이나 이런 길을 지금 지하로 판다 그러거든요. 기차도 똑같은 거 3개가 가고 맞아. 똑같은 차가 5대가 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먹혀. 이란의 솔레마니 봐봐요. 딱 고차만 도려냈잖아요. 김정은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핵을 발사하겠다라는 걸 헌법에 명시해요. 그럼 지휘부는 누구냐? 김정은이거든요. 아, 미국 그래? 그럼 나 죽여. 그러면 내가 52개를 만들어놨대요. 미국 본토가 타격 가능한 ICBM을. 그거를 자동으로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아니 무슨 이 김정은을 무슨 겁쟁이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 있었네요. 아유. 내가 그 1호 열차를 타는 밤늦게 타는 거는 무서워서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인민들을 위해서 왜 밤에 돌아? 늦은 밤에도 다 둘러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낮에는 안 낮에 다닙니다.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 다닙니다. 그리고 윤하동무가 굉장히 또 말을 잘했습니다. 아니 나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요? 아니 이 남조선은 맨날 날 이렇게 지켜보고 다니면서 우리 북조선이 그 정찰 위성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올렸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는 겁니까?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그렇지. 내로남불 아닙니까? 다들 우리 지켜보고 있는데 나도 하나 해서 지켜보는 거는 만한 거 하나 올렸는데 그건 내가 좋은 뭔 데서 위반이냐?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찰 위성은 뭐 핵이나 ICBM 같은 무기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제재하고 그러는 건가요? 정찰 위성을 쏘는 기술이 99.99% ICBM 기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의 이 만리경 로켓을 갖고 왔어요. 에? 만리경 로켓을 갖고 왔어요. 에? 사오셨어요?
모형을 어머머. 모형을 어머머머머머. 모형을 어머머머머머. 이거 만들었어 이렇게. 진짜 비슷하다. 말리. 리만갑. 이만갑 나타. 여기 우리 위원장 동지 티셔츠. 지금 이 발사체 위에 네. 머리 위에 네. 제가 핵탄두를 넣었을까요? 위성을 넣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거는 핵탄두야. 위성은 아까 이렇게 동그란 꽃봉오리 같은 게 있어. 그러네. 정답은 팝콘같이. 열려 이게? 뭐야? 어머 열리네. 정답은 팝콘같이. 열려 이게? 어머 열리네. 이게 뭐예요? 뭐야? 어머 열리네. 이게 뭐예요? 위성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뭐야? 그것도 열려요? 야 대박이다. 이걸 만들었어. 어머머. 대박이다 이거. 이 말은 이걸 뚜껑을 열기까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핵탄두가 들었는지 아 그러네. 진짜 인공위성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전술을 네. 할 수도 있구나. 그 말인즉슨 북한이 계속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핵탄두를 가정한 핵탄두 목겁을 두고 넣고서 ICBM 미사일 발사를 해도 우리는 그걸 북한이 핵탄두 실험을 했는지 위성을 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술이 똑같기 때문이죠. 가장 ICBM 발사의 핵심이 대기에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계속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어쩌면 대기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북한이 연습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호랑 말코 같은 호랑 말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ICBM을 쐈으면 제가 뭐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그 정찰위성 하나 했는데 왜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해석하는지 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조선 대사에게 제가 한마디 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The DPRK is unabashedly trying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The United States launching its satellite with a balloon or catapult. It clearly shows absurdity of the so-called Security Council sanction resolution. 아주 잘해. 공격적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속 시원하게 말 잘했구만. 내가 그 평양 가가지고 선물 하나 줘야 되겠어. 큰 소리 달아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해지는 무기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엔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만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갖게 됐다는 건데 이 7월 27일 전승절 기념 열병식 때 샛별 4형, 샛별 9형 이렇게 두 개의 무인기가 북한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정찰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큰 위협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발사를 해봐야 정밀한 타격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운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군사정찰 위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라면 이 무인기가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무인기엔 두 종류가 있는데 정찰용 이제 무인기가 있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인공위성을 몇백 킬로미터 위에서 보는 거고 이건 바로 위에 떠서 보는 거거든요. 정밀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드론이라는 건 여기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인공위성을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요. 장거리까지도 정확하게 나가서 정확하게 표적을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정찰 위성 생기면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가지고 정확하게 타겟을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정찰 위성이 이제 없고 미국이 제공해주는 이제 그 정찰 위성 사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였죠. 푸틴의 자존심, 모스크바 함이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에 격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존심, 러시아 UK 함대 모스크바 함이 지금 미사일에 맞아서 격침이 된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스크바 함이 흑해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그 이 레이더는 100km가 떨어진 곳 넘어가면은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은 120km 바깥에 쏜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황상 봤을 때 미국이 제공을 한 이 정찰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모스크바 함이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미사일을 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그러네.
근데 사실 이 정찰 위성 발사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2번이나 벌써 실패를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번엔 성공을 한 건지 이게 말이 됩니까? 89일 만에 그냥 성공을 했다? 그렇죠. 그 개발의 진심인 거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 김정은이의 간절한 소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이 필요했는데 거의 같은 지점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푸틴이라는 거죠.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89일 만에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때도 취재진에게 푸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북한 정찰 위성 발사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푸틴이 그때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라고 나름 파격 답변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주 기술을 주고 그 대가로 푸틴은 뭘 받았을까? 우리가 다 머리에 떠올랐던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또 꼬리가 잡혔어요. 약속받지 않으면 안 갈 거야. 이미 실무진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끝내놨을까? 맞아요. 다 걸렸구나 뭐. 다 걸렸네 이미. 1cm. Наши друзья передали нам новые виды боеприпасов, схожие с 22-ми. Дальность у них выше, точность лучше.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자, 예, 탄약을 전달받았는데. 서로 무기 거래한 적 없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역시 정찰 위성에 걸린 거예요. 앞서서 그 사진에 보면 컨테이너라고 친절하게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도 컨테이너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거 안 써도 컨테이너인지 다 보이잖아요.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무기를 싣고 러시아로 간 컨테이너가 무려 1,000개 이상이다. 북한이 계속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무기를 꽉꽉 실어서 러시아로 보냈는데 러시아가 당연히 이제 답례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도록 바랐던 정찰 위성을 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 나서서 지금까지는 다 실패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2번 발사에서 막혀있던 걸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 나서서 해결해줬다. 이런 의미를 사실 과시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기술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초반에 벌써 거기 현장 담당자가 포탄 달라고 탄약이 없다고를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북한하고 접촉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 말고 북한의 아마 인력도 나중에 뭐 재건 사업할 때 쓰자라는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협조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이 필요한 기술만 꼭꼭 집어서 선물해 준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모형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다면은 페어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페어링은 맨 상층부에 위성을 감싸고 있는 커버가 양쪽으로 띵 하고 열려서 안에 있는 위성이 슉 하고 나와가지고 제대로 전개가 되게 하는 기술인데요. 문제는 뭐냐? 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상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 기술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러시아 기술자들의 지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장소도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럼
이 핵심 부품만 이 러시아에 받아서 그럼 북한 기술자들이 그걸 조립한 건가요? 그 사실은 레시피가 똑같아가지고 같은 음식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제 기술을 주고 그리고 또 기술을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북한에서 공개가 됐어요. 뭐지? 사진 중에 쭉 한번 보시면은 다 북한 사람 같죠? 그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껴있네. 까꿍하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는 북한에게 우주 발사 기술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오랫동안 시험해보고 손에 익었던 사람까지 보내주면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뭐 진지하게 핵 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왕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왕따끼리 모여가지고 맞아요. 끈끈하게 지금 맞아. 우정을 나누고 있는 거고. 한 명이 사고 치고 반에서 쫓겨났는데 혼자서 계속 그치, 그 쫓겨나 벌써 있었는데 근데- 한 명이 더 쫓겨났어. 그렇죠. 그 경험해 보신 분 알 겁니다. 거예요? 벌 쓸 때 혼자 쓰는 거랑 위로가 옆에 되죠. 친구랑 있는 거랑 위로되죠. 덜친되죠, 덜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은 그치. 전통적으로 중국 편을 많이 들었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러시아는 약간 좀 귀찮은 듯한 스탠스가 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한 거예요. 일단은 무기를 줬으니까 북한이 무기를 줬으니까 답례를 뭘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놓는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은 동맹한테도 안 주는 기술들이거든요. 북한이 이제 포탄을 제공하는 능력에서 이제 한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관계가 오래되지 않을 것 같지만 푸틴은 사실은 독배를 마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천하에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줬다라는 것이 보여졌거든요. 정찰 위성에서도 파악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 속에 러시아의 기술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북한의 DNA가 뭐예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빵 쏘면은 국제사회가 러시아 봐라, 니네가 도와줘서 쟤네 계속 연습하지 않느냐? 그럼 러시아가 이럴 거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야, 좀 그만 좀 쏴. 우리 좀 국제사회 좀 나가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야, 우리 그만 쏠 테니까 뭐 좀 줘라. 전통적인 북한의 물귀신 작전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배를 마셨는데 그 해독제는 지금 김정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지난 2일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북한은 자신들이 뭐 만든 기술로 다 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이 숨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누리호 발사까지 성공을 했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정찰 위성을 발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위성, 뭐 상업 위성이든 군사 정찰 위성이든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100%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누리호 발사했죠. 근데 왜 우리가 미국 반덴버그까지 가가지고 스페이스 X의 로켓을 이용을 했냐? 사이즈가 달라요. 지금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은 약 무게가 300k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반덴버그에 가서 쏘아 올린 우리 군사 정찰 위성은 800kg가 넘습니다. 엄청 크네. 거의 3배요. 그만큼 우리의 성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면 우리도 누리호 같은 그 발사체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지만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곧 우리도 자체 발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정찰 위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가 있나요?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에서 운영하는 정찰 위성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보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치를 적에게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상도는 약 30cm급이라고 하고요. 초정밀 카메라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우주력이 센 다른 나라의 군사정찰 위성과는 거의 동등한 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 5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위성과 그러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3m급이죠. 저기서만 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확대를 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렇지. 확대가 되죠. 확대하면 안 보이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30cm급이니까 북한 위성과 수치상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을 실시간 감지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많이 올리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4대를 더 발사해서 북한을 2시간 간격으로 이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가 아니라 총 5대가 아니라 저는 더 발사해서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북한이 땅굴이 많고 기만전에 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서는 북한의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좀 이제 조용해진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전환하는데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제대로 미군 포함해서 부대를 지휘할 역량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군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시기가 됐을 때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시하려고 그러면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 역할을 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이번에 이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짭정 씨, 우리가 이렇게 좀 위성으로 이제 북한을 이렇게 샅샅이 좀 보는데 어제 들어볼 수 있는데 좀 겁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올 연말에도 우리 쟤랑 그냥 니만감 재방송이나 보려고 하는 거지 절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 엄청 떠시네. 야, 진짜. 근데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하면 더할 테고 이거 발사 있는 이야기가 일본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면 오키나와 계속 주목하고 있을 테죠.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 북한 군사 정찰 위성의 발전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이전에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에 따르게 되면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그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전략 수단을 상시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략 수단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전략 수단은 쉽게 말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무력 수단을 뜻해요. 그러면 딱 생각나시는 게 핵무기들. 네, 그리고 뭐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각 핵 잠수함이나 아니면은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또 항공모함도 전략 무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 국가의 국방력보다 어쩔 때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단이 더 셀 때가 있어요. 북한이 그 정찰 위성을 쏘기 전에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 이제 칼빈 순함이 이제 부산에 들어왔어요. 이 칼빈 순함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이제 떠다니는 이제 군사 기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전투기라든지 헬기 등등해갖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80여 대 실려 있는 거예요.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보다 훨씬 이제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와, 저 한 대가 그냥 북한하고 전쟁하라고 하겠는데? 그렇죠. 예. 빵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정찰 위성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핵펀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핵 미사일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핵에는 핵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7월에도 세계 최대급 핵 잠수함 미국의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10월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성춘권의 요새로 불리는 B-52, 미국의 3대 핵 자산으로 불리는 스텔스 핵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와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 청주 공군 기지에 착륙하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의미는 달라요. 청주 기지에 쫙 착륙했다는 거는 착륙해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군사 작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북한이 받아들이는 뉘앙스 차이는 사실 천지 차이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국가가 딱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는 이 전략 폭격기랑 우리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연합 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자에게. 우리의 핵무기가 상시에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게 일상처럼 느껴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북한에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략 폭격기가 저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무섭죠. 방송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저 위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증강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토록 놀랍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두 나라가 이 기술을 왜 도대체 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지. 맞아.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 중에서 Fly Me to the Moon이에요. 거기다 서로 김정은 우리들끼리 싫어서 쏴내 가자. 다리 나가자. 다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잘해.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최고다. 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 아, 형 남북 관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끝낼 거예요? 뭐래도 좀 희망을 보고 싶죠. 뭐래도 좀 희망을 보고 싶어요. 다리가 핵기지 건설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주애를 후계자로 염두하고 있거나 주애 앞에 아무도 없거나. 여성이고 너무 어리고 원수님한테 아들이 없나? 장남이 있었다라면 장남은 왜 공식석상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 거냐. 까메오로 보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사실 후계 구도로 들어갔거든요. 주애가 첫 등장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왕세녀로 체봉하는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거의 결정타는 호칭이에요. 샛별 여장군이나 칭호를 붙였는데 저 사람이 나의 후계자다 우상화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채널 A